자, 80쪽에 6장 계공 등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기본 윤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비밀 준수도 간단하게 볼게요. 자, 먼저 비밀 준수 의무는 중개업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업 권유사 등 중개업 종사자 모두가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공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단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 후에도 고용관계 종료 후에도 법을 지켜줘야 되고요. 다만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이죠. 형사처벌을 받죠. 그래서 왜 1년에 1천이라고 그랬죠? 입을 총총 꼬매니까 이렇게 바늘로. 그래서 1년에 1천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다. 반의사 불벌죄죠. 반의사 불벌죄 우리 중개사법의 유일한 겁니다. 혹시라도 다음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걸 골라라. 그러면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비밀 누설. 요 정도만 하시면 돼.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1쪽에 계공 등의 금지행위. 자, 칠판 보시고요. 33조 금지행위는 양이 꽤 되는데요. 첫 번째가 33조 제1항의 계공 등의 금지행위니까 중개업 종사자가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짓, 그걸 정해놓은 거죠. 이러이러한 거 하지 말아라. 이거는 중개업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계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요게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죠. 9가지가 매무, 수거, 정직, 투시도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9가지 금지행위가 있어요. 자, 이 9가지 금지행위는 중개업 종사자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공이면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그러면 만약에 계공이 이 9가지는 이따가 볼 거니까 9가지 금지행위에 걸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업무 정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형사처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매무수거는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이고 정직 투시독은 3년에 3천인데 그러면 계공이 이제 9가지에 걸리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받고 형사처벌 받는 거죠. 다음은 소공입니다. 소공이 9가지에 걸렸어요. 소공이 9가지에 걸리면 자격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공은 자격정지에 1년에 1천이나 3년에 3천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따라서 계공과 소공은 제재를 하나를 받아요? 2개를 받아요? 2개를 받고 중개보조원의 경우는 형벌만 이쪽에 받게 됩니다. 두 번째가 33조 제2항이죠. 이건 제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은 중개업 종사자가 주체가 되는 거고 이쪽은 중개업 종사자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출발합니다. 누구든지 계공의 업무를 방해하지 마라. 다시 한번. 이쪽은 주체가 계공이에요? 이쪽은 주체가 계공이에요? 네, 계공 등이죠. 이쪽은 주체가 계공이에요? 계공은 객체예요? 계공은 객체죠. 계공의 업무를 아파트 주민들이 방해하니까.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계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계공의 정당한 광고를 방해하는, 뭐 이렇게 나갑니다. 다시 한번. 이쪽은 주체가 계공 등이고 이쪽은 주체가 아파트 주민들이에요. 아파트 주민들이 계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죠. 이게 몇 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특특특 정부 그러죠. 몇 년에 몇 천? 3년에 3천이고 내용은 이따가 또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이만큼이었어요. 시독방, 시체방. 그런데 교란행위가 이렇게 늘었죠. 근데 이것만 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늘었어요. 엄청 많아요. 이렇게 늘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금지행위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타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이만큼이 신고 고발 대상자입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한. 한 번 더 말합니다. 옛날에는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이만큼이었다. 근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이걸 포함해서 엄청 많이 늘었다. 그런데 포상금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포상금을 받기 위한 신고 고발 대상자는 그대로 시독방, 시체방이에요. 아셨나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표가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묶어졌죠. 그래서 전체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색깔도 맞춰놨잖아요. 이렇게 녹색으로. 자, 이번 시험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공등의 금지행위 33조 제1항의 9가지 금지행위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법정 중개대상물입니다. 법으로 정한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죠. 여러분 교재로는 81쪽의 맨 밑에 나가는데 칠판에서 해도 됩니다. 칠판 보세요. 계공등은 법정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소가 몇 가지예요? 3가지. 법으로 정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3가지. 자, 법정 중개대상물이 법정 중개대 뭐예요?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건, 입광공.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사고 팔아요. 토지나 건물을 샀다 팔았다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금지행위입니다. 임목을 매매하는 것도 금지행위죠. 광업재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동차 매매업, 건축자재 매매업, 의류 매매업, 양공 매매업 이런 건 금지행위 아니다?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은 들어가지만 자동차라거나 그리고 의류라거나 중고기계라거나 건축자재라거나 이런 건 해당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다음으로 매매를 업으로 하니까 금지행위인데 만약에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고 임대를 업으로 해요. 자, 부동산 임대업은 금지행위다 금지행위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니죠. 다만 이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받으면 할 수 있죠. 근데 법인은 못하죠. 법인은 개공이 못하는 건 금지행위라서예요? 겸업제한 위반이라서요? 그렇어요. 법인은 못하고 개인사업자는 하죠. 그러나 임대업이 금지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계속성, 반복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 게 뭐죠? 일회성 매매입니다. 자, 일회성 매매는 금지된다, 금지되지 않는다?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이사 가려고 자기 집을 팔고 이사 갈 집을 사고 이런 건 괜찮아요. 단 의뢰인이 아닌 사람 걸 사고 팔아야 됩니다. 만약에 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 거래가 되니까요. 근데 이쪽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만 좀 바꿔서 내요. 건축물의 매매업, 임목의 매매업, 분양권 매매업 이거 다 금지행위입니다. 여기만 바꿔서 출제해요. 건축자재의 매매업이나 자동차 매매업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금지행위 아니고요. 중개대상물의 임대업이나 분양대행업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리고 일회성 매매, 의뢰인이 아닌 자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잘 들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았어.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부동산 임대업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그 임대업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의뢰인과는 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아닌 사람과 임대사업을 해야 돼요. 아닌 사람에게 세를 놔야 돼. 안 그러면 직접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이고요. 두 번째 금지행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금지행위가 무등록업자와의 협조행위가 되겠죠. 관련 규정, 계공등은 무등록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자 무등록업자가 있습니다. 무등록업자에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개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A가 파주에 있는 땅 팔아달라고 무등록업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 이 의뢰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무허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고 무허가 음식점 사장을 처벌해야죠. 따라서 의뢰행위, 즉 A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등록업자는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현재 이 무등록업자는 33조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지금 무등록업자를 통해 의뢰받는 게 금지행위라며. 그럼 이 사람은 금지행위에 해당자야, 아니야?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규정과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무등록업자는 그냥 무등록업자라는 이유로 처벌될 뿐이야. 금지행위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는데? 계공등. 계공이 없잖아요. 근데 계공갑이 있단 말입니다. 계공갑에게 이렇게 중개를 의뢰했어요. 소개했죠, 소개. 자, 이렇게 무등록업자의 소개를 통하여 이렇게 중개를 의뢰받으면 이 사람이 금지행위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A가 무등록업자에게 의뢰했을 때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중개사법 3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다만 이 사람은 48조로 따로 처벌될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중개업자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지금. 근데 무등록업자가 소개를 해서 의뢰를 받으면 중개업자가 무등록업자를 통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금지행위란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사무실 차리잖아. 이리 가죠. 이렇게 사무실 차리면 무등록업자를 통해 의뢰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등록업자는 따로 처벌되고, 그럼 우리가 외울 때 매무수거 이렇게 나가잖아. 매무수거 할 때 무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등록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등록업자와 협조한 중개업자 쪽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무수거 할 때 무 그러면 무등록업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등록업자를 통해서 의뢰받은 중개업자가 금지행위다 그 소리야 지금. 아셨어요?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가 거래 상대방과 즉 그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 있죠? 중개보수 약정은 유효 무효? 무등록업자가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은 유효 무효? 에? 유효 손 들어봐. 못 알아듣겠나?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진짜 왜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한도초과 약정은 효과가 어떻게 돼요? 초과 부분, 또 이건 또 대답을 하네.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다시 한번 무등록업자의 보수 약정은 무효. 중개업자의 보수 약정은 유효. 한도 초과 약정은 초과 부분 무효. 여러분 같은 일반인의 보수 약정은 전부가 유효. 일반인은.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개업자가 사무실을 운영하잖아요. 그럼 무등록업자에게 사무소를 제공해서 일을 하게 하면 중개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무등록업자에게 이용케 하는 거죠. 아셨어요? 자, 내용을 들어갑니다.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는 처벌할 수 없다. 아까 여기 A 말이야. 무등록업자인 걸 모르고 소개받으면 중개업자 괜찮아요. 그 사람 무등록업자인 걸 몰랐는데 그 남자가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알고 만났을 때가 문제지.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는 몇 년에 몇 천? 3년에 3천으로 별도 처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시험에 냅니다.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세 번째 금지행위가 금품 초과 소소입니다. 오케이? 자, 금품 초과 소소는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 보수를 받거나 실비를 받는 거죠.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계공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사례가 됐든 증여가 됐든 보수가 됐든 어떤 명목으로도 돈 많이 받지 말라는 얘기고요. 법으로 정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목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명목을 묻지 않죠. 중개보수로 받든 고맙다고 받든 증여로 받든 다 합산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금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금품이니까 현금만을 말해요. 일체 재산자 가치가 있는 거 다 포함해요. 그러면 현금으로 받는 거, 유가증권, 어음이나 수표로 받는 거, 보석, 다이아몬드, 금문 뭐 이런 걸로 받는 거. 그 다음에 항공권, 백화점의 상품권, 이렇게 미술품 이런 거 받는 거, 골동품 이런 거 받는 거, 자동차, 전자제품 이렇게 받는 거 다 돈으로 환산해서 초과 여부를 밝힐 거예요. 다음, 중개업자가 중개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고 두 가지를 받아요. 두 가지를 받으면 금품 초과에 아니에요. 중개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고 둘 다 받았어. 금품 초과가 아니죠. 이렇게 늦어? 그거 대답하는데? 다음, 지금 우리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아닌 것들이 있죠. 분양대행 있죠. 분양대행업은 중개업이 아니다. 이런 제기를 할 중개업이 아니지. 분양대행업은 겸업이잖아. 다른 사업. 자, 고민된다. 고민돼 진짜. 분양대행은 중개업 아니죠. 만약에 중개업자가 상가를 분양해주고 분양대행해주고 법정보수보다 많은 돈을 받았어. 중개보수는 최대가 0.9%인데 그러면 1억짜리 해봐야 90만 원입니다. 10억짜리 하면 900만 원입니다. 근데 1억짜리 오피스텔을 분양해주고 300을 받든 200을 받든 3%, 4%, 5% 받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분양대행은 중개업 아니니까. 컨설팅 중개업 아니죠? 경공매 중개업 아니죠? 이것과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다만 공매 알선이 있어요. 공매 알선은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중개업자가 10억짜리 땅을 중개합니다. 10억짜리 땅을 중개하는데 거래가 성사됐어요. 최대 보수가 900이죠.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 쪽으로 할까? 매수인이 매매대금 치르나 돈이 없대. 그래서 당자 수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당자 수표에 2천만 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죠. 그러면 한도 초과의 액면금액의 당자 수표를 받은 금품 초과야 아니야? 초과죠. 근데 받은 수표가 나중에 부도났어요. 그래도 초과야? 돌려줬어. 그래도 초과야. 왜? 받았을 때 이미 금쟁이니까. 아셨나요? 금품 초과 소수 금지 규정. 금품 초과 소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규정은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한도 초과 약정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 이 토지를 A가 소유하고 있고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건물이 있는데 여기 B가 있고 C가 있고 C가 임대인이야. 근데 이걸 B가 임차를 했어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건물에 뭘 가지고 있죠? 건물에 임차권. 임차인은 이 건물에 뭘 가지고 있다고? 임차권. 영업시설, 그리고 영업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A가 가진 땅과 교환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교환계약이 체결이 되면 A는 토지를 넘기고 B는 임차권 시설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임차권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예컨대 갑이 소개를 하면 이건 부동산 중개 아니에요? 중개죠.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잖아요. 근데 영업시설이나 영업권리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 그러면 시설을 넘기고 영업권을 넘기는 걸 소개했어요. 이건 부동산 중개 아니야.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한테는 중개보수와 권리금 보수를 다 받죠. 그러면 이렇게 보수를 받은 거야. 중개보수랑 권리금 보수랑을 한꺼번에 통으로 받은 거야. 통으로. 이러면 얼마까지가 중개보수고 얼마까지가 권리금 보수인가가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건 금품 초과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명목을 불문하고 초과 소수는 금지가 되며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죠. 권리금 알선 역시 중개업이 아니죠. 따라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규정은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니까 한도 초과 보수 약정을 하면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자 수표를 교부받고 수표가 부도 처리됐죠.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다. 수표를 돌려줬다. 금쟁이다. 그리고 이제 수표가 아니고 현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2천 받았지.
900인데 2,000 받았지. 그래서 1,100만 원 돌려줬죠. 초과 부분 반환하면 금지행위 아니야? 금지행위죠.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어. 뇌물을 돌려줬어. 뇌물죄가 없어져? 도둑놈이 절도를 했어요. 작물을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놨어. 절도죄가 없어져? 대답을 잘 안 하려고 그런 거니 보니까 제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하나 본데. 다 제가 되는 거야. 대답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체계로 다른 거 몰라도 돼. 요 포괄적이란 말 나오죠? 포괄적으로 돈을 받으면 금지행위는 아니다. 아닌 거예요. 자, 주목하시고 하나만 더 설명합니다. 여기 토지가 있어요. 이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A가 소유하고 있어. A가 중개업자 갑에게 찾아왔죠. 어서 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땅을 팔아달라 이게 아니에요. 중개를 의뢰한 게 아니야. 하는 말이 이 땅을 택지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거야. 뭘로 개발해? 택지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대. 그래서 이 사람의 자금으로, 중개업자의 자금으로 이 토지를 택지로 개발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금을 투자했어 안 했어요? 투자했잖아. 중개업자의 돈으로 이 토지를 택지로 개발해 준 거야. 그러면 투자한 자금 있잖아.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수할 때 이걸 내 필지 분할을 했겠지. 택지로 이렇게. 그래서 요 두 필지에 관한 중개업자가 임의로 정한 가격. 그러니까 평당 얼마에 팔든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팔아. 그리고 너에게는 내가 평당 500을 넣어줄게. 이렇게. 그러면 내가 평당 600에 팔아서 너에게 500을 넣어주면 내가 평당 100을 먹는 거고, 평당 700에 팔고 너에게 500을 넣어주면 내가 200을 먹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의 땅을 개발을 대신해주고 내 돈으로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토지의 일부를 중개업자가 파는데 소유자에게는 확정금 평당 500을 넣어주기로 하고, 중개업자가 평당 600에 팔면 100을 먹고 평당 700에 팔면 200을 먹는 이런 게임이었던 거지. 이해되나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평당 700에 팔고 500을 넣어주게 되면 평당 얼마씩 먹은 거야? 200씩 먹은 거지. 근데 이 돈이 꽤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배가 아프잖아. 그래서 이 중개업자를 금품 초과소수로 고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중개를 한 거예요? 개발을 대행한 거야? 개발을 대행한 거지. 이 땅을 딴 사람 속여서 사게끔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자금을 투자해서 자금 회수 차원에서 내가 이걸 대신 팔아주고 그 중에 일부의 돈을 챙긴 거지. 따라서 이건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3번 판례가 있죠. 근데 이 3번 판례가 매년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판례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잘 안 내더라고. 한번 읽어줄게요. 개업공인인교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밑줄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해서 분할한 다음에 토지 중의 일부를 중개업자가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평당 600, 평당 700으로 타인에게 매도하되 소유자에게는 확정금 평당 500씩을 지급하고 그로 인한 손해와 이익. 여기 봐요. 만약에 평당 400에 팔려버리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많이 손해보죠. 비용도 투입했는데. 평당 600에 팔면 내가 먹는 거고. 그런 게임인 거지. 따라서 손해와 이익은 개공에게 귀속하기로 하면 이건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중개는 리스크가 없는 거야. 안 되면 많은 거야. 근데 이거는 안 되면 마이너스가 많이 난단 말이야. 따라서 이것은 밑줄 쳐 위임 및 도급 계약의 복합적 성질을 가지는 약정이라 할 것이어서 밑줄 쳐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취득한 금원의 동그라미 그 돈은 초과 소수가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 정도면 뭐 설명이 다 된 겁니다.
다음 4번 거짓된 언행입니다. 거짓된 언행은 낼 게 없어요. 여기 보셔. 개공 등은 당해 중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에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숨기고 틀리게 얘기하고 막 그런 거죠. 주목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A가 소유하고 있어요. A가 누구야? 소유자입니다. A가 자기 친구 B에게 친구의 친구 대리권을 줬죠. 대리권을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수권행위. 이 B가 중개업자에게 팔아달라 의뢰한 거야. 손님이 왔죠. 중개업자가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땅 팔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 걸 내가 대신 팔러 왔다 그러는 거지. 물어봐. 그러면 그 친구는 얼마 받기를 원해? 이 사람은 10억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야. 그러자 중개업자가 이 B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10억보다 높게 팔자. 그래서 네 친구에게 10억만 넣어주자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C라는 손님이 찾아와서 땅을 사겠다라고 하니까 브리핑을 할 때 12억에 브리핑을 한 거지. 12억에 나온 땅이다. 높이. 그래가지고 4천만 원 깎아준다. 그래서 얼마의 거래가 되냐면 11억 6천의 거래를 성사시켜버린 거지. 11억 6천에.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네. 그리고 얼마를 입금해줘? 10억은 입금해주고 나머지가 얼마야? 1억 6천이잖아. 그걸 둘이 나눠 먹었다 이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거짓된 언행. 가격을 10억인데 12억에 부풀려서 설명하고 돈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거짓된 언행 플러스 금품 초과. 대표적인 사례야. 83페이지 오른쪽에 OX 문제가 있습니다. 83페이지 오른쪽에 OX 문제 찾았어요? 계획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밑줄 쳐요.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여러분 보통은 소유자가 오면 짤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친구가 왔잖아. 그러니까 친구하고 짜고 해먹은 거지. 그래서 매도 의뢰인과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해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자, 그 정도면 됐고 넘기시고 바로 5번 증서로 갑니다. 증서. 증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청약통장 같은 거죠. 자, 주목하시고 개공 등은 관계법령, 특히 주택법령이죠. 주택법에서 양도할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예요. 여러분 공법에서 주택법 배우잖아요. 주택법에서 입주자 저축증서 배우죠. 청약통장, 청약예금증서, 부금증서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입주자 저축증서는 사고 파는 게 허용됩니까? 안 되죠. 소개하는 것도 안 되고. 근데 친구끼리 청약통장 사고 팔았어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친구끼리 통장을 프리미엄 2천만 원 받고 3천만 원 받고 사고 팔았어. 친구끼리. 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하지 않죠. 중개업자가 없잖아 지금. 그러면 통장을 사고 판 그 친구들은 주택법으로 처벌돼. 주택법에 그게 있잖아. 근데 우리는 뭐 하지 마라? 중개하지 말라는 얘기야. 통장을 중개하지 말라. 그래서 그 통장을 가진 사람이 중개업자에게 팔아달라고 그러면 팔아주지 마라 그 소리야. 여기 청약통장이 있죠. 청약통장의 점수가 높아요. 그러면 인기지역에 청약을 넣어도 당첨 확률이 높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통장을 가진 A라는 사람이 중개업자에게 통장 팔아달라 그러면 팔아주면 되는데 안 되죠. 돌려보내야죠. 근데 중개업자가 B를 소개하여 A와 B 간의 청약통장의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프리미엄을 3천만 원 받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프리미엄 3천. 그러니까 얘가 3천만 원 피를 받고 통장을 넘긴 거죠. 그러면 통장에는 돈이 들어있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통장 껍데기에 거품이 끼는 거지. 통장 껍데기에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말입니다. 그 피가 3천인 거지. 그러면 이걸 소개한 중개업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금지행위다 그 말입니다. 통장의 중개. 따라요. 통장의 중개. 통장의 매매업.
잠깐. 다시 따라합니다. 통장의 중개, 증서의 중개. 이런 게 다 금쟁이죠. 그런데 중개업자가 보니까 통장을 피 3천 받고 파는 걸 보고 내가 중간에서 해먹어야 되겠다 해서 주변에 통장을 수수문을 하는 거지. 통장을. 그래서 프리미엄 500 받고 1000 받고 사. 통장 사가지고 팔아. 그러니까 통장을 샀다 팔았다, 통장을 샀다 팔았다, 통장을 샀다 팔았다 계속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야? 통장의 매매업. 통장의 매매업도 증서의 매매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증서를 뭐하거나 중개하거나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하는 게 금지되죠. 근데 이 통장 소지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버렸어요. 분양계약에 체결된 이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분양권. 분양권을 A가 팔아달라고 중개업자 가백에 하면 자, 이 분양권을 C를 소개하여 분양권의 매매, 즉 분양권 전매가 되도록 이렇게 소개하면 이건 금쟁이 아니다. 이건 금쟁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분양권을 팔면서 피를 5천만 원, 1억씩 받는 걸 보고 이걸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이제 분양권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뭐야?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죠. 분양권은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야? 건물이잖아. 건물이요. 분양권은 건물이니까 건물의 매매업이죠. 그럼 이건 금쟁이 아니야. 이건 금쟁이죠. 건물을 샀다 팔았다 계속 했잖아. 그러면 맨 앞에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으로 간다고. 다시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분양권을 샀다 팔았다 계속하면 건물의 매매업이고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으로 1번 금쟁이라고요. 분양권을 중개하는 건 금쟁이 아니다. 분양권을 중개하는 건 금쟁이 아니다. 건물이잖아, 건물. 그러니까 분양권을 건물로 바꾸면 돼. 분양권의 중개는 건물을 중개한 거잖아. 그럼 이 중개행위는 금쟁이 아니지. 근데 분양권을 샀다 팔았다 계속하면 건물을 샀다 팔았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라고. 그러니까 금지행위죠. 힘들어. 다시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해. 금지행위 아니야.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그건 금지행위라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정비법 배우죠.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그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 설립을 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시간이 흐르면 관리처분 계획을 짜고 관리처분 계획을 짤 때는 기존 조합원들의 동호수를 추첨을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짜고 그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 받으면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합원 입주권이죠. 그런 것은 증서예요. 정상적인 중개대상물이야. 정상적인 중개대상물이니까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가게 되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입주권 하나 더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이 바로 빈집 특례법상 입주권이죠. 여러분 빈집 특례법 기억해요? 그게 이제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떨어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 정비법이야, 둘 다.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거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입니다. 아셨나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상가를 분양할 때 쓰려고 을지로 인쇄소에 가서 상가 분양계약서 있잖아. 상가 분양계약서를 인쇄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뜯어가지고 계약서 쓰도록. 이해되나요? 안 뜯고 해도 되고. 그러면 이 상가 분양계약서에다가 분양대금 같은 걸 기록해놨다 이거야. 분양가가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적은 건 뭐야? 상가 분양계약서입니다. 상가 분양계약서는 증서다 아니다? 증서가 아니죠. 자, 여기 보셔. 입주자 저축증서라든가 주택상환사채라든가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증명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는 우리가 말하는 딱지야, 딱지. 딱지는 안 돼요.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은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에 체결된 후에 특정 아파트니까 중개대상물이고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인한 입주권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러니까 이것도 정비법이죠. 이게 모법이고 이게 자법이에요. 모자지가 아니야. 여기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럼 이 입주권도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두 개는 증서다 아니다? 아니고 상가 분양계약서도 증서가 아니죠.
그래서 84페이지 보면 2, 3, 4를 묶어요. 84페이지 2, 3, 4가 다 증서가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3번 정비법상 권리처분계획의 인가로인한 입주권,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그러잖아요. 빈집 및 소급 및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로 인한 입주권 등은 증서가 아니죠. 4번에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을 기재해서 인쇄해놓은 양식에 매매 대금과 지급 기일 등을 기재한 상가 분양 계약서는 증서가 아닙니다. 이제 6번째 금쟁이를 보죠. 주목하시고요. 개업중개사 등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됐든 소공이 됐든 보조원이 됐든 중개의뢰인과 직접적으로 부동산 거래하면 안 되고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팔아달라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매도 의뢰인이죠. B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겠다. 매수 의뢰를 하죠. 이 사람 누구예요? 매수 의뢰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팔아달라 의뢰했어요. 이게 매도 의뢰입니다. 근데 해외에 출장을 간다는 거야. 그래서 대리권을 줬죠. 이거 뭐예요? 수권행위. 이건 뭐예요? 중개 의뢰. 이건 수권행위. 자, 의뢰만 받았어요. 대리권도 받았어요. 그러던 이 사람 매수 의뢰 받고 이 사람도 하필 해외 출장 간대.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대리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의뢰 받고 더 나아가 대리권도 두 사람한테 다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야.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팔아라. 좋은 조건의 땅이 나오면 네가 사라. 이렇게 위임을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혼자서 계약서를 써버린 거지. 혼자서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계약 거래 대금이라든가 계약금이라든가 계약 조건을 혼자서 결정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되죠. 왜? 누군가의 이익에 해가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A가 팔아달라 하면서 대리권을 주고 해외로 출장을 갔어요. 그 매수자가 나타난 거야. 그 중개업자가 이 사람에게 땅을 소개했죠. 마음에 들었죠. 사겠대.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매도인이 해외로 나갔으니까 나에게 정권을 의임했다. 나하고 계약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둘이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뢰인과 계약한 것처럼 보이죠. 마주보고 계약,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중개업자가 자기 손님하고 계약서를 쓴 거야. 그러니까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사람 걸 대신 팔아준 거지. 따라서 이것은 직접 거래요,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아니고 뭐예요? 일방대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대리는 허용된다, 금지된다? 허용되는 거죠. 다음 중개업자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중개를 했어요. 계약이 체결했어. 매매 계약이 체결했지. 금지행위 아니야. 아니죠. 매매를 성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등기 신청을 하는 거야. 등기 신청이라든가 잔금 지급. 이걸 중개업자가 쌍방대리 하는 건 돼 안 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쌍방대리가 안 되는 거지. 계약 이행 쌍방대리는 금쟁이. 다시 계약 체결 쌍방대리는 금쟁이지만 계약 이행 쌍방대리는 괜찮습니다. 주목.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팔겠다 그러는 거죠. 팔겠다 그래서 갑 개공에게 중개를 이렇게 의뢰합니다. 매도 의뢰를 받은 거죠. 이때 누구 거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거래. 그럼 A는 누구죠? 소유자. 자,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그거 나한테 파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샀어요. 그럼 이게 매매 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중개업자가 개공이 자신의 의뢰인과 마주보고 계약을 했잖아. 이거 직접 거래죠. 금지행위죠. 몇 년에 몇 천? 3년에 3천이잖아. 한 번만 해도. 그러면 손님 걸 내가 사도 금지행위지만 내 거를 손님에게 팔아도 금지행위죠. 그러면 만약에 2022년에 작년에 손님의 부동산을 샀다가 올해 손님에게 팔았어. 그러면 죄가 몇 개야? 2개다 그 말입니다. 작년에 사람 1명 죽이고 올해 또 1명 죽이면 살인죄가 2개. 가중처벌돼. 죄가 2개라고. 오늘 이 집 털고 한 달 뒤에 그 옆집을 털면 절도죄가 2개지. 안 해봤는가? 그런데 중개업자가 물어봤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걸 내가 대신 팔러 왔대. 그럼 A는 누구야? 대리인이죠. 그러면 그 대리인과 마주보고 계약을 했어. 그것도 직접 거래요? 네, 그것도 직접 거래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문제. 금지행위 중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서 그 중개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만 해당되고 대리인 수임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죠. 따라해요. 소유자인 의뢰인
대리인인 의뢰인. 소유자가 찾아왔던, 대리인이 찾아왔던 그 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거래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부지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부부지간에. 남편의 부동산을 그 아내가, 형님의 부동산을 그 동생이 하면 다 직접거래예요. 아셨죠?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 다음. 갑 밑에 말이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있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거래 아니야. 그것도 직접거래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해도 직접거래죠.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자기 손님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금지행위야? 그냥 답만 얘기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것도 직접거래 금지행위냐고? 금지행위죠. 아니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걸 피하려면, 아니 중개업자도 집도 사고 집도 팔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사고 팔면 괜찮지. 아셨어요? 그 다음 이 직접거래는 허용돼요, 금지돼요? 금지해야 되잖아. 이 금지되는 규정,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요, 단속 규정이요? 네?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 따라서 이 사람을 처벌해야 안 해요? 단속 규정이니까 처벌해야 안 해? 처벌은 하지. 근데 이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 금품 초과 수수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니까 한도 초과 약정하면 초과 부분이 무효고, 요거는 단속 규정이니까 처분을 하되 계약은 유효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자, 주목. 이 중개 의뢰인에는 소유자만 해당돼 대리인 수임인을 포함해. 대리인이 찾아와서 그 사람과 계약도 겸증이라고. 직접 거래는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등 다 들어가해.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다 걸려요. 그 다음 이거는 단속 규정이니까 계약은 유효. 개공이 다른 개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직접 거래 아니죠. 따라서 내가 집을 살 때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사고 집을 팔 때 또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팔면 괜찮다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생활정보제라고 해서 벼룩시장 교차로가 없지만 옛날 벼룩시장 교차로는 집주인이 직거래 광고낸 게 있어요. 집주인이 광고낸 거. 보증금 2천, 월세 50만 원. 도시가스 가능 방 2개. 뭐 그런 것들 옛날에 보면 나오잖아. 그럼 중개업자가 집이 필요하니까 집주인이 낸 광고를 보고 직접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금지행위 아니야. 그런 건 괜찮죠. 그런 거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개업자가 여성이야. 와이프가 중개사야. 와이프가. 그래서 이 여성 개공이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자기가 그 아파트 단지에 살아요. 살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전세를 놔달라고 왔는데 가격이 싸. 왜 가격이 싸냐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 빼줘야 되니까 빨리 빼주려고 가격을 좀 낮춘 거야. 그러니까 이 개공이, 여성 개공이 그게 마음에 든 거지. 근데 자기가 그 전세 계약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손님하고 거래하면 걸리잖아.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임차인 내세우고 그 임대인에게는 이 사람이 남편이라는 걸 속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마치 정상적으로 중개하는 것처럼 하고 자기 남편을 임차인으로 해서 계약을 성사시킨 거지. 이럴 때 부부는 경제 공동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거래다. 남편을 내세운 거 그거 나온 거죠. 그래서 85쪽에 보면 맨 위에 동그라미 2등번이 있어요. 개업중개사의 배우자를 임차인으로 해서 중개한 경우는 직격거래에 해당한다. 그 밑에 판례 그게 그겁니다. 전세계약서상의 명의자는 공인중개사의 남편이지만 이들은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 밑줄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고 해당 공인중개사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으며 집주인에게 자신이 중개하는 임차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고 집주인이 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 줘야 돼서 희망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직접 거래하면 걸리니까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남편을 내세운 거죠. 이거 금지행위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7번째 금지행위입니다. 투기주장이죠. 자, 여기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탈세 등의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부동산, 여기 봐요.
부동산을 사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를 안 해. 그거 되파는 거 뭐야?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하고 A로부터 B가 사가지고 등기는 A에게서 C로 하는 거죠. 이런 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중간증약 등기라고 그러죠. 중간증약 등기하면서 이 B가 투기를 하는데 그 투기를 도와주는 거죠. 그게 미등기 전매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투기 조정하는 거야. 또 하나가 뭐냐면 권리변동 제한부동산인데 권리변동 제한부동산은 권리변동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법 시간에 주택법을 외우는데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아파트를 상당한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건설사에 돈 내고 이전 등기 받고 그 다음 되팔아야 돼. 혹시 배웠어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는 거? 금지된다는 거? 근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데 그거를 여기에 들어갑니다. 권리변동 제한부동산.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권 되파는 게 안 되는데 중개업자가 소개해버리면요. 그것도 투기주장으로 걸리는 거야. 자, 미등기 전매부동산은 중간증약 등기를 활용하는 거고 권리변동 제한부동산 이거를 다시 바꾸면 권리변동이 금지된 부동산인데 투기과열지구 내에는 전매가 금지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권리변동 제한부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는 허가받아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받아 거래할 수 있으니까 권리변동 제한부동산이 아니죠. 그 다음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업중개사의 전매중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나간다. 자, 양평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바뀐다고 해서 땅 샀는데 백지화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땅값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값 받고 도로 판 거야.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전매차익 올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걸 중개한 중개업자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금지행위인 거죠. 다시 한번 중간취득자에게 전매차익이 발생해야 발생하지 않아도 금지행위예요. 아셨죠? 요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잖아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